노회찬 목사님이 진행을 맡게 된 노희영 부부장 대근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큰 박수 주시면 이 영화 만드신 이만기 감독님과 그리고 오늘 이 영화에 아주 든든한 서포터주로 함께 해주시는 문소희 배우님 함께 자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독님부터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노회찬 육사일에 만든 민환기라고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소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 오늘도 네, 의원님한테 요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걸 옆으로 이렇게 잠깐 넣어주면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또 영화를 보시고 나서 궁금하셨던 점들 또 약간의 뭐 감상도 괜찮고요. 얘기 나눠주실 분들은 여기에 지금 카카오 단체 여기 톡 메뉴를 들어가시면 채팅방이 열려 있거든요. 거기서 질문 주시는 분들에게 오늘 또 노회찬 육사일의 아주 예쁘게 만든 버스가 그려져 있는 이렇게 된 USB가 있더라고요. 그런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분이 사실은 왜 이렇게 오늘 함께 GV에 왔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감독님이랑 당연히 오시는 부분이 되고요. 안상수 감독님과 또 문소희 배우가 어떤 인연이 있길래 또 이렇게 함께 하시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세요. 제가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 있을 때 문소희 배우님이 대학원에 들어오셨고, 근데 사실 제가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전 대학원 선생님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봤고, 제가 한번 출연을 뭔가 요청했는데 극영화였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앙금이 나오고 계시네요. 그 인연으로. 네, 제가 좀 학교 때 영화나 연기나 이런 거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사범대에서 선생님을 되려고 교육학을 전공했어가지고 좀 나이가 들어서 더 늦기 전에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중대 대학원에 갔거든요. 그때 여러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중대의 그 전통 중에 하나가 영화과에서 이제 영화를 만들면 그 학기마다 그 영화를 다 상영을 하고 그 만든 감독들을 이제 그 학생들이죠. 학생들을 앞에 다 세워놓고 교수님들이 저 객석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비판과 평가와 가르침을 막 주시거든요. 그때 이제 늘 가장 시니컬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고, 네, 학교 다닐 때 종종 뵀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노회찬 육사일을 만드셨다고 해서 네,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기 어렵게 왔습니다. 감독님께서는 또 문소희 배우님이 함께 또 이 자리에 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계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실게요. 네, 보이세요? 네. 얘 너무 감사하고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영화를 또 잘 만드시는 분이라서 배우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독님이 궁금해하시는 걸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재밌게 봤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궁금한 게 더 많았어요. 어떻게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드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사실 학교 다닐 때 뭐 그렇게 종강총회 비슷한 곳에서 뭐 맥주도 나눈 적이 있지만 별로 이야기를 많이 사적인 이야기도 안 나눠봐서 감독님의 정치적인 색깔도 저는 전혀 몰랐었고 네 그동안 어떤 입장이셨는지 견해이셨는지도 잘 모르고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셨을까 그 전에 만드신 제가 다큐를 아는데 저는 민항기 감독님이 이스라엘 하셨다고 해서 약간 정말 좀 그랬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 영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영화의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궁금한 점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아마 소리 씨가 얘기하셨던 것 같은 것 같아요. 선뜻 응하기에 약간의 용기가 필요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이 작품을 또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작품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어떤 이유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노회찬 의원님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었거나 뭔가 개인적인 신분이 있었다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이유는 사실은 잘 몰랐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알아볼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초반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자료조사를 하면서 느끼게 됐고 그래서 하겠다고 했고 결국 잘 몰라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나 알아가고 싶어서가 가장 솔직한 답변이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그렇다고 해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떤 정도의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객을 설정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하나의 시작점이었을 것 같거든요. 이미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그냥 비통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노회찬이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돌아가신 지도 사실 그쵸 3년 안 돼서 저도 이걸 어떤 펼치시려고 했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뭔가 조사를 하고 조사라는 게 이제 문자로 된 것들을 읽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전 인터뷰를 한 30분 정도를 30명 정도를 했고 이제 그분들이 주로 노회찬 의원 곁에 있었던 지인들 진보정당 운동을 했던 분들이었고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내린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은 이 진보정당 운동을 했던 분들이랑 노회찬 의원을 같이 다루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단순히 두 개의 어떤 상이한 이야기를 병행해서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노 의원님을 제대로 다루는 어떤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노 의원님은 진보정당 운동으로 한정하기에는 훨씬 더 많은 팬들이 있는 것 같고 팬이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훨씬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반대로 당연히 진보정당 운동을 했던 분들은 노 의원님을 좋아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진보정당을 꼭 염두에 두지 않고도 노 의원님을 지지했던 분들이 있어서 그게 약간 좀 제가 만들어낸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흥행의 측면 또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게 꼭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노 의원님을 제대로 다루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해서 두 개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이런 작업으로 개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소리 배우님은 이 시작점으로 시작한 감독님보다 훨씬 더 노회찬 의원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는 저도 이제 노회찬 일사를 보면서 노회찬이라는 사람 개인뿐만이 아니라 진보정당의 역사가 참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참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근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역사가 참 어떤 면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아, 저거 잘한 거 아닌데 뭘 이렇게 늘어났나. 이런 측면이 사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진보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던 사람이고,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민주노동당 당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그 진보정당에 처음을 함께 했었었는데, 그 진보정당에 이제 이 가는 길을 보면서 그 안에 전파 싸움 이런 것들이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저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내가 다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사실 저는 그 뒤로 탈당을 했고, 제가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탈당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탈당을 했고, 그 뒤로는 뭐 너 진보신당 당원이지 정의당 당원 아니야 이런 얘기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그 뒤로 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어떻게 하나 관심은 있지만 제가 당원이었던 적은 없고, 그런데 이제 심상정 의원을 개인적으로 지지했던 적이 있어서 많이들 이제 정의당 당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뒤로는 이제 당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진보정당의 역사를 정말 노회찬 641을 보면서 이렇게 총망라해보니 참 여러 가지 저는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었고, 그 속에서 노회찬이라는 인물이 정말 어떤 기둥이었는지가 더 확연히 느껴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팬이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객으로서는 아쉬운 점도 있었죠. 좀 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적인 부분을 내가 볼 수는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기대가 많이 충족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아내분 인터뷰도 있었지만 가정에서의 모습이라든지 또 아이가 없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물론 노회찬 의원이 갖고 있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은 담겨져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그런 팬심을 충족시켜주는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건 정말 일부 관계일 테고, 그 진보정당의 역사 안에서 노회찬을 딱 세운 것이 이 영화의 방식이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었죠. 사실 다큐멘터리 작업이라는 것은 극영화 작업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나 혹은 많은 길들 중에서 어떤 길들을 쳐내고 하나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이 분명히 노회찬이라는 인물 한 명을 놓고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있었을 텐데, 감독님께서 어떤 것들의 원칙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특히 이 노회찬이라는 인물에 대한 지지자였고 인간적인 호감들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선택들을 조금씩 쳐내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 가지 사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는 진보정당 운동에 관한 얘기가 있고 하나는 또 노회찬 개인에 관한 얘기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이 아주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소리 배우님 말씀하셨던 대로 노회찬 의원의 개인사나 어떤 개인적인 매력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진보정당 운동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들이 또 사실은 거기에 비추어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고, 반대로 진보정당 운동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노회찬 의원이 또 안 보이게 되거나 이게 노회찬 의원 다큐가 아니게 되는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그 두 개를 섞는 게 이제 좀 난관이었는데,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문학작품과 예를 들면 평전과 다르게 이제 2시간짜리 영화의 장점은 그 일생을 2시간 안에 이렇게 추격해서 보여주게 되면 사실은 그게 노회찬의 일생을 사실은 국면마다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중간, 뭐 시작, 중간, 끝 이 지점들은 2시간 하면 이제 보게 되니까 관객들이 기억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노 의원님이 얼마나 사실은 일관된 사람이었고 얼마나 사실은 자기 이야기에 충실한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외쳤던 것들에 충실한 사람인지가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그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동시에 까먹게 되거든요. 관객들이 앞에 봤던 것들을 까먹게 돼서.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비교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그 비교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좀 덜어내고, 뭐 이게 아마 제일 큰 원칙이 아니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저는 진짜 보고도 약간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공적인 삶만이 가득한 삶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사적인 그런 시간들, 그런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이 다 밀려나고 어떻게 저분 인생 가득 그 공적인 것들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한 인간으로서 너무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떤 면으로는 존경스럽고 어떤 면으로는 이상하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내 머리를 이해가 안 가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황망히 가셨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런 참 오히려 더 타산지적으로 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오히려 아니야 나는 좀 가져야겠어. 혼자만의 시간도 좀 가지고 가족이랑 시간도 좀 가지고 정말 배우 문소리가 아닌 한국 영화계에 무슨 뭐 아무리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좀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진짜 되돌아서 다시 할 정도로 그분의 삶이 이걸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채워져 있었구나. 이게 어떤 면으로는 좀 충격적일 정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강한 인상으로 남긴 하더라고요. 문소리 배우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그렇게 공적인 어떤 자신이 공적으로 살아야 되는 어떤 삶으로 가득했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적이었던 어떤 한 순간으로 이 영화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암자로 들어갔었던 그 순간을 선택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께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암자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이 어떤 면에서 뭐 물리적인 풍경으로도 굉장히 일치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단순히 물리적인 풍경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사실은 그 죽음도 어떤 면에서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실존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암자로 들어갔던 것들이 실존적인 결정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그런 식으로 똑같이 배치를 한 거고, 그 시작과 끝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의 삶을 비교하는 어떤 제일 명확한 근거 같은 게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문소리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게 노회찬 의원의 어쩌면 가장 큰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주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들을 정말로 이렇게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또 즐기고 싶어 하셨던 분인데, 그런 것들을 대의를 위해서 또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억누르셨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아마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분을 좀 피곤하게 하고 고단하게 더 만들고, 또 마지막 선택도 어쨌든 그것과 관련이 없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존적인 결정이라고 얘기했던 건 당연히 시대의 분위기가 있었고, 그 시대에는 노회찬 의원 말고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런 결정이나 선택들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선택과 지금도 비슷한 어떤 자기 개인과의 약속 이것들을 지키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회찬 의원의 결정은 그 시대의 분위기도 있지만 그 개인적인 자기 개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런 결정을 하셨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마지막 순간에도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과 끝에 대한 어떤 의미를 얘기를 전반적으로 조금 들었는데, 버스 6411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시작과 끝을 산길로 설정하신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셨네요. 그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산이 꽤 거기가 이제 서남사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암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걸어가진 않았어요. 저는 더 훌륭한 감독이라면 걸어가고 느껴보고 이럴 텐데 저한테 주어진 방금 걸어가셨으면 촬영할 기력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생각은 했어요. 걸어가 볼까 그러다가 왜 나답지 않은 짓을 하지 이러면서 차를 타고 갔는데 감독님 안에서 완결성을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움직임 사실은 처음 봤을 때는 걸어가는 느낌이 더 강하겠지만 마지막에 그 움직임은 사실 정서적인 이유 때문에 그 움직임을 반복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언가 움직일 때 훨씬 더 정적인 화면보다는 움직이는 화면을 봤을 때 자기 감정이 조금은 더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에와는 다르게 그 똑같은 장면이 조금 다른 정서적인, 앞에는 뭐 그게 어떤 맥락보다는 더 물리적으로 걸어가는 느낌일 테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게 실질적인 걸음이라기보다는 뭔가 정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려고 똑같은 것들을 배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청년 노회찬은 남은 인생을 어디에다 바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요. 혹시 이런 고민과 멀어지지가 꽤나 오래 지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청년 때 어떤 결심을 하고 정치에 뛰어들은 날을 그렇게 잊지 기억하고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과 너무 많이 달라진 정치인들이 같은 사람이 맞아? 동일인물이 맞아? 그 사람이 20대 때 그랬었다고?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을 생각하면 참,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 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그리고 되돌이켜보면 또 저한테도 너는 처음에 영화 왜 시작했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니? 지키고 있니? 뭐 이런 걸 정말 즉각적으로 묻게 되고, 네. 물으면 다 부끄럽죠, 뭐. 부끄럽게 되고.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시기가 언제셨어요? 글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처음에 너무 사적인 얘기인가? 이런저런 얘기 하러 나온 거죠? 네. 네. 오늘 무소리 배우는 네. 처음, 제가 이제 연극을 보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런 게 세상에 있다니, 그래서 빠졌는데, 이제 졸업을 할 때, 연극을 이제 계속 해야겠다고 제 마음을 결정을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라고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너가 거기에 재능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걸 계속 해봐야겠다. 그 연극이라는, 그 당시에 제가 연극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너무나 정직한 일인 것 같았어요. 연기라는 것이요?
근데 연극이라는 거 자체가 바로 보는 앞에서 다 느껴지고 직접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뜨겁고 공격적이고 직접적이고 거기서 서로 정말 강하게 무언가를 주고받는 그 극장의 그 에너지 이런 게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총학생 활동도 막 열심히 막 쫓아다니고 데모하는데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운동권 선배들이 굉장히 이렇게 큰 힘으로 태워보려고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잠시만요 잠깐 연극 좀 하고 올게 이러고 극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할 때 부모님은 당연히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될 줄 알고 있었고 잠시 연극에 정신이 팔릴 수 있지만 20대니까 얘는 그래도 졸업하면 학교 교사를 하겠지 당연히 믿고 계셨는데 저한테 그 질문을 했죠. 너가 지금 제일 절실히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리고 그게 이유가 뭐냐? 이걸로 네가 인생을 쭉 갈 수 있냐? 남은 인생을 남은 인생을 쭉 이걸로 나아갈 수 있냐? 그 이유는 뭐냐? 그런 질문을 저도 20대 때 저한테 한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그냥 적극적으로 가장 절실했던 건 연극이었고 이건 그 운동권 선배들보다 학교 선생님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정직하고 공격적이면서도 에너제틱하고 솔직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난 끝까지 해볼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연극을 이제 그때 시작을 하자마자 잘 알지도 못하는 영화에 캐스팅이 돼가지고 연극은 별로 못하고 영화 배우로 또 시작을 바로 박하사탕 오디션에 되는 바람에 영화의 길로 이건 또 영화는 뭐지 이러고 영화를 또 공부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진짜 제 마음에 정말 고향의 연극 같은 마음이 있고 지금도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은 꼭 연극을 하려고 하는 영화를 하다가 지쳐도 무대에 한번 갔다가 오면 굉장히 다 치유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그때의 마음을 진짜 저한테도 노회찬 641은 떠올리게 하고 지금의 문소리는 그때의 문소리에 비해서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한 정치인의 아주 구체적인 그냥 삶에 대한 다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아주 보편적으로 하는 다큐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감독님 역시도 이 작품을 만들어 가면서 또 노회찬이라는 사람의 어떤 삶을 따라가면서 문소리 배우님이 느꼈던 어떤 것만큼 감독님 스스로도 과연 나는 어떤 것에서 내 인생을 바치고 싶었나 하는 그런 그때의 생각들 같은 것들 그리고 혹은 그 마음을 내가 계속 지키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노회찬 의원님과 저는 굉장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저도 제가 영화를 시작했을 때 했던 생각들은 지금도 똑같이 물어보고 있고 비교적 재능이 없는 관계로 비교적 계속 비슷한 영화를 별 유혹받지 않고 계속 만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성취하는 방식이 저 같은 경우는 몸을 고단하게 하는 일이나 저를 혹사하는 일들을 대체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뭔가 그런 질문들을 던지지 않아도 계속 그것들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뭔가 상황 속에 안 들어가려고 저는 약간 회피하는 쪽이라서 노회찬 의원님은 정반대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면이 사실은 잘 몰랐던 분이었는데도 제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까 문소리 배우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저렇게 피곤하신데 저렇게 고단하신데 어떻게 보통 나이가 들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게 대체로 몸도 좀 아프고 피곤하고 이러면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뭔가 정말 변명이 많아져요.
성실히 살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지?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것들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거나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노회찬 정말로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분이 아니셨나.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시지 않고 나이가 계속 드셔서도 똑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자기가 원래 가졌던 그 원칙들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확장성을 가지고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는 저렇게 당연히 할 수 없겠지만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조금은 자랑스러운 한국 같은 한국 정치 뭐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봐왔던 것들에 비교해서 굉장히 우리도 저런 정치인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속으로 되게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인물 다큐를 찍는 다큐멘터리스트가 아주 처음부터 어떤 인물을 계속 찍겠다, 이 사람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야지 하고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 경우처럼 아마도 사후에 어떤 자료들을 모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홍민수 씨 같은 경우도 예전 사진들 자료를 모으는 중에 힘들었거나 황당했던 일이 있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도 하셨고 21, 11, 17 이렇게 있으신 분이 방송 영상 이외의 자료들, 특히 노회찬 의원의 개인적인 일상을 다룬 영상들을 어떤 방법으로 모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조금 해주셨어요. 일단 방송 영상은 제가 모으지 않고 조연출들이 모아서 그들 눈과 피가 그들 눈과 귀에 피가 났고 저는 갖다 준 방송 자료들을 봤고 그 다음에 그 자료 안에 노회찬 의원이 담배 피는 장면이 있어요. 그 나무 뒤에서 몰래 숨어서 담배 피우시더라고요. 그 장면을 봤을 때 굉장히 제일 기뻤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예, 되게 담배를 몰래 이렇게 피우시는 모습을 보고서 되게 기뻤던 생각이 나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술 먹는 장면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 술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술 먹는 장면이 있는 화면이 하나 있었는데 적외선 카메라로 찍혀 있고 그다음에 안 들려요 잘 소리가 워낙 술집이 시끄러워서. 근데 이제 확실히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노회찬 의원님 혀가 꼬부라졌고 뭔가 정말 계속 이런 조금 잘 들리는 노회찬 의원님이 혀 꼬부러지는 소리가 확실히 들리는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개인적인 장면이 있는 화면을 정말 찾고 싶었는데 유일하게 술 먹는 장면은 그거 적외선 카메라. 예, 적외선 카메라 찍은 장면 하나였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영상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대체로는 선거에 나가거나 아니면 공적인 활동을 담은 영상들이고 사적인 활동을 담은 영상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심지어는 그 김지선 님이 아내분이 저희한테 노회찬 의원의 아이폰을 다 보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뭔가 저는 약간 놀랐어요 사실 그거를 보라고 주셨을 때. 근데 그 안에도 사적인 내용이 거의 사실 들어있지 않았던 걸로 봐서 노 의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셨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적인 것들은 좀 거의 좀 찾기가 저도 뭐 그런 긴 장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잘 못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인터뷰이들을 선택하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30분 정도를 처음에 또 뵙기도 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의 인터뷰를 선택하고 또 버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한 결단이 필요했어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말을 못 하시면 넣기가 힘들어요. 이게 되게 사실 딜레마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 보통 사람 같으면 한 1분이면 하실 얘기를 3분을 하시거나 이런, 뭐 저도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꼭 쓰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분의 진정성이나 그 이야기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꼭 넣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빠진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의외로 그런 측면들을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그 전달 속도나 그 전달의 어떤 방식이 흥미로워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당연히 그 이외에 노회찬 의원의 삶을 어떻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잘 설명하나,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아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와 닿았던 게, 사실은 아내분이 노회찬이 돼서 말씀을 하시진 않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곁에서 지켜봤던 걸 묘사를 하고 그 묘사에 대한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그 방식이 저는 굉장히 좀 오히려 굉장히 감동적이고 좀 저한테 와닿았고, 뭐 그래서 아마도 의외로 그 가까운 관계였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달력이 사실은 다큐멘터리에서 되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인터뷰 중에 그 운전해 주셨던 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운전수행 보좌관님, 네. 이종수님이셨죠. 네, 이종수님. 그래서 약간 번외편으로 그분이 본 노회찬의 삶을 따로 좀 보고 싶은, 아니면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극영화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감독 운전수님 때문에. 아니, 연출하니까 너무 기운이 딸려가지고 연기 좀 더 하고. 어떤 점이 그분에게서 그런 마음이 모르겠어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냥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말 내용보다 그분의 눈빛이나 그분의 그냥 모습에서 많은 것들이 느껴졌고, 네, 감정이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됐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정말 어떤 강한 것이 있었겠구나라는 게 그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느껴지는 것 같은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극영화로 만들어보는 거면 어떨까 이런. 근데 그런 영화사 연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제가 몸에 있으면 저 극영화를 만들어보는 이런 생각 종종 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감독님 사실은 여기에 실린 어떤 인터뷰의 짧은 단면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셨을 테니까요. 이 영화사 연두의 직원이신 문솔 감독님께서 관심 있어 할 만한 어떤 이야기도 들어요. 사실은 저도 그 이종수 보좌관님의 말이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짧지만 그 두 분의 관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었냐면, 그 사진을 많이 찍으셨어요. 노 의원님을 수행하시면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하여튼 국회의원 활동하시고 이런 사진을 많이 찍으셨는데, 그 사진들을 보다 보니까 얼굴이 노 의원님이 굉장히 하얗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피부가 되게 좋으셨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수행 보좌관님께서 전부 포토샵을 일일이 다 모든 사진이에요? 거의 모든 사진에 포토샵을 하셨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포토샵을 하셨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은 얼굴이 하얀데 의원님은 너무 얼굴이 농사 짓는 사람 같다고 이게 일일이 다 포토샵을 하셨다고 하고, 사실은 거기서 지금 술자리 장면이 나오잖아요. 술자리에서 노 의원님이 춤추는 장면이 나오시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포토샵한 얼굴이에요. 포토샵에서 하얘진 얼굴을 너무 하얗게 돼서 다시 저기 CG 하신 분한테 부탁해서 다시 좀 상태로 복귀해달라고 해서. 아니, 주연 배우 얼굴을 너무 하얗게 좋게 하얗게 하는 작업은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 다시 돌리는 작업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되게 화가 났대요. 다른 국회의원들은 왜 저렇게 얼굴이 하얀데 우리 의원님은 이렇게 얼굴이 시꺼먼가 이래가지고 다 일일이 포토샵을 사실 꽤 잘하셔서 저는 그때 의원님 되게 건강 상태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네네. 느껴지네요. 그 하나의 에피소드, 그 일에 꼭 들어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어떤 마음이면 그 한 장 한 장의 사진들을 그렇게까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네요. 정말. 그 우동현님께서 노회찬 6411이 이 영화를 오늘 두 번째 보셨대요. 이런 다큐영화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상영된다니까 놀랍기도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회찬이 없는 진보정당은 상상할 수 없는데 지금의 정의당이 처한 현실을 보면 참 씁쓸하기도 하시다는 이야기도 나누셨어요. 감독님이나 문소리 배우님이 보시기에 현재 진보정당의 모습이 어떻다고 보시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한 100분 토론에서 100분 정도는 줘야 할 수 있는 이 질문을 내 주제를 던져주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감독님 무슨 말씀하시죠? 민노당 원이셨던 제가 그냥 그런 질문들이 꽤 많이 사실은 제가 집을 지금 한 12개를 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질문들이 꼭 나오죠. 예, 꼭 나오고 굉장히 사실은 곤란한 대답을 하기에 제가 정치를 사실은 저는 어느 당에도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고 뭐 솔직히 말하자면 제 성향을 보자면 자유주의자에 훨씬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김윤철 교수님이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지쳐서 떠났다는 얘기를 하시고 나서 6411 버스 연설이 나오거든요. 방금 전에 보셨으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 사회가 저는 큰 기회를 2007년에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 큰 기회는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때 그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던 간에 아주 다양하고 자유로운 생각들이 이렇게 퍼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꽤 진보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던 시대가 그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면서 저는 꽤 한국 사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보수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정의당의 모습을 그냥 어느 한 인물의 부재로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진보정당이 훨씬 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버티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지금 저는 좀 정의당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지만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조금 옹호하자면 그런 입장에서 좀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가장 많은 이 과정들을 또 겪어서 지금에도 마음이 드시는. 근데 이런 토크 자체를 우리 회사에서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이해도 해요. 저 회사 입장도 이해를 하고. 제가 어쨌든 예전에 참 여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여배우가 당적을 밝혔을 때 저는 그게 기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놀라워할 거라고 전혀 그때 그 당시 예상을 못했었어요. 그냥 사실이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큰딸이에요 이런 것처럼 민주노동당 당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 사회의 그 맥락을 제가 파악을 못했던 거죠. 짧았던 거죠. 그동안 많은 배우들이 그런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 이유는 왜 그랬던 거고 그게 한국의 현대사와 다 엎치락뒤치락했던 현대사와 다 관련이 있고 그랬을 때 끼친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을 못한 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이제 겪었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뭐 많은 사람 입에 뭐 오르내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잡발 소리는 계속 따라 듣는 거고, 우선 이제 민주노동당이니까 광고주들이 광고 모델로, 어차피 광고 모델로서 썩 인기 있는 유형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뭐 다들 이제 공공연하게, 야,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데 광고주들이 모델로 쓰겠니? 뭐 이런 얘기도 공공연히 하시고, 그건 뭐, 제가 배우를 하는 가장 1번의 이유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뭐 이러고, 여러 일을 겪다 보니, 지금도, 지금 뭐, 적당히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어떤 이제 정치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뭐 의견을 밝히는 것은 뭐 하는데 어떤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고 이러면은 더더군다나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게는 돼요. 그래서 회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알고 그런데 태생이 그러니 그냥 이해해 달라고 오고 사실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배우분들이 정확하게 자신이 지지하는 그렇죠.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건강한 느낌이 더 많아져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그걸 커밍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주목받는 다 커밍아웃 하면은 더 덜 주목받을 텐데. 그리고 예전에는 요즘에는 또 자신의 정치적 변화를 밝히는 방법도 SNS로 하기도 하고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다른 분위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최근까지 블랙리스트가 있었죠. 정권에서. 네.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많은 애증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민주당 당원이었을 때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 그것들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고, 달라졌지만 그래도 그 이유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것만큼, 또, 바라는 부분, 소원한 부분도 많아지는 것 같고, 세월이 가면서 굉장히 애증의 마음이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하고, 단단한 진보 정당의 앞길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바깥에서의 이야기,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에 대한 증언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실제로 영화 속에는 노회찬 의원의 또 목소리도 많이 담겨 있기도 한데요. 워낙 달변가이시기도 하고 말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분이시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 택시에서 하셨던 힘을 남기지 않는다. 필세 이야기하셨던 그 순간에도 그 아주 유연하게 얘기하고 계신데도 그 힘이 막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의 말 중에서 사실 이걸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워낙 말을 재미있게 하셔서 편집하는 과정이 이제 반복해서 보게 되면 지겨워지고 제가 다른 인물을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냥 자꾸 반복해서 계속 봐야 되고 끝나기 전까지는 또 봐야 되고 그러면 보이지 않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실제로 제가 다큐를 적게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편집이 끝날 쯤 되면 주인공을 꼭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만나자고 그럴 때 정말 사실 만나기 싫어요. 술 먹자고 해도 보기 싫은데 그냥 또 어쩔 수 없이 가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이 미움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그 거리감을 좀 더 다시 닿게 근데 노회찬 의원님은 어쨌든 말을 너무 재밌게 하셔서 제 스스로도 편집해서 되게 보는 재미가 있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이 영화가 연대기 순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재밌는 말을
사실은 만대를 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맥락에 맞는 그때 국면에 맞는 이야기들을 써야 됐기 때문에 그냥 이분이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또는 이 말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들으라는 의미에서는 전혀 쓸 수가 없었고 그건 사실은 조금 아쉽긴 했어요. 워낙 맥락에서 빠졌지만 정말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싶었던 어떤 노회찬 의원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게 제가 아직도 약간 노현을 미워하고 있나 봐요. 기억이 그런 것들 많았고 예를 들면 뭐 제가 재밌었던 건 지금 뭐 겨울모기라고 한나라당을 얘기하긴 하지만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F킬러 안 뿌리냐고, 모기들이 데모한다고 F킬러 안 뿌리냐고 이런 말씀이 저는 뭐 좀 너무 재밌어서 쓰고 싶었던 것 같고. 예. 저희 진짜 시간이 금세 갔네요. 이한솔님께서 지금 노회찬 의원이 계셨다면 늘 현안을 강조하셨던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보여주셨을까 노회찬 의원을 떠올릴 때마다 드는 질문입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노회찬을 가장 곱씹으셨을 감독님에게 혹시 그런 노회찬님의 목소리를 상상해 보셨는지 해보셨다면 어떤 답을 생각해 보셨을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노현님이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네,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고 꿈에 한번 나오시긴 하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뭐라 하시는데 제가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안 들은 척 하는 건지 어쨌든 뭐라고 하시는지는 몰랐던 것 같고 뭔가 말씀하시는데 들리지는 약간 적외선 카메라에서 들리던 느낌 비슷한 느낌이었고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이 질문이 뭐죠? 아마 지금 요즘에 근데 이거 좀 되게 아주 큰 질문이긴 한데 요즘의 현안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네 그런 어쨌든 지금 제가 그냥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이 빈부격차 또는 어떤 삶의 질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그것들이 어떤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극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절망감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고 그게 실제든 그렇지 않던 간에 사람들의 행동을 되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현님이 어쨌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얘기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노현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삶을 즐기기를 원하셨는데 삶이 주는 기쁨들을 그게 크던 작던 간에 즐겁게 될 수 있으면 누릴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삶의 조건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항상 얘기하셨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 자기 삶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굉장히 사실은 다들 뭔가 쫓기는 이런 것들 속에 살고 있는 게 저부터도 그런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아마도 어떤 얘기들을 단지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아마 얘기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아마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게 거의 끝날 때가 다 되니까 제가 아예 끝났거든요. 뭐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뭐 밤새도록 해도 얘기거리가 뭐 끝나지 않을 만한 분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사실 좀 곤란한 질문도 제가 좀 하기도 했었는데 부들님 함께 하셨던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말씀 듣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곤란하지 않았고요. 괜찮았고요. 저는 늘 제가 처음 좋아했던 연극을 하면서 우리가 전 영화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늘 그 어떤 영혼이 무대에 함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죽은 이들을 품고 있는 공간이 저는 늘 무대라고 생각하고, 그 죽은 이들은 뭐 섹스피어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정말 그 공간에 머물다 간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누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예술은 늘 그들의 삶과 영혼과 함께하는 거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예술이 굉장히 좀 더 다른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늘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배우는 오늘도 맨 마지막에도 무덤들이 쫙 나오는 것도 그 길이 그냥 저는 내가 가는 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더더욱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네요. 우리가 그분의 삶이 어떤 면으로 끝났지만 그분과 계속 얘기할 수 있고, 물론 내 정신과 계속 소통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간이 오늘 너무 짧아서 아쉬운 따름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과 더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또 이 영화로 말씀하셨듯이 많은 GV를 하셨을 텐데, 오늘은 좀 특별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요. 네. 오늘 함께 하셨던 소감과 또 관객분들에게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에게 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문소희 배우님이 자기 경험을 잘 비유해서 얘기해 주셔서 노래님은 이해하는데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뭐 저조차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영화 질문 중에 나왔던 것들 중에 왜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는 질문들이 한 2번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부에서. 근데 그 노회찬 의원님은 특이하게도 세상을 돌아가실 때까지 진심으로 대했던 분이셨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어쨌든 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드러난 게 그 후원회원 이 서포터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희망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다. 여기 어쨌든 여러분들이 와서 영화를 봐주시고 그 노회찬 진심을 알아주고 이게 희망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대답을 GV 때 했던 기억이 나고, 안 물어보셔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독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고 하기에 지금 아직까지 거리를 두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되게 많을 테고, 또 도전이었던 부분들, 뭐 위험이었던 부분도 되게 많았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도 그랬고 아마 문소리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영화 그렇게 다가오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저희 같이 치면서 감사합니다.